자, 일단 개장 직후 흐름은 예상했던 대로 꽤나 부진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250개가 안 되고요. 하락 중인 종목이 2000개가 넘어가는데 지금은 괜찮은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언제 어떻게 깰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와가지고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는 현재 2.09%, 코스닥은 1.84%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순매수 기조가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데이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급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간대 대비해서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하고요. 간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증시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1.21%, 나스닥 종합은 2.30%, S&P 500은 1.37%,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사실상 그 전날에 미국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어요. FOMC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시장에 꽤나 큰 호재로서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진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제조업 동향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이 PMI가 46.8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이게 기준선이 50인데 이보다 아래이면은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50을 뛰어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근데 46.8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해당 지수의 하위 지수로서 꼽히는 고용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용 관련된 내용이 코로나 당시 2020년 6월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조금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증시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물량을 출회시키는 투자자들이 꽤나 많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지금 뭐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실적이나 전반적인 주당 순이익에도 초점을 두고 물량 출회든 이익이든 유입이든 왔다 갔다 되는 게 있지만 인공지능 발 매출이 어떤지 이 기업이 AI와 관련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시장은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매출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 시간의 급락이 나오거나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거나 하는 뉘앙스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그런 경향이 있었겠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대표적으로 이 인공지능발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증시도 사실상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근데 지금 2024년은 이 AI에 대한 실적을 이제 눈으로 점점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기대감 대비해가지고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기업은 점점 부각될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시켜주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물이 유입되고 있고 전 지금 1분기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2분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분명하게 오른 내용들이 많은데 그 오른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인공지능으로서 보여지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는 지금 여론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미국에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HBM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할 것, 이런 식으로 통제를 강화할 것, 이런 매스컴 보도들이 나오면서 우려감을 많이 표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당장 엄청난 우려를 표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한국이 중국에 납품을 많이 안 했습니다. HBM을. 미국향 수출이 많지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 시장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인텔이 시간외에서 한 20% 가까이 빠지는 거를 보면서 제가 방송을 켰는데 실적이 부진한 모습, 그리고 배당 정책을 잠깐 중단한다고 했죠. 이런 모습들에 굉장히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타격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저는 없으면 절대 무리해서 안 합니다. 매매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판단이 서면 하면 되는 거지. 자, 장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약간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거시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을 떠나서 지금은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가 가면 반도체만 간다거나 바이오가 가면 바이오만 간다거나 시장의 총체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도 좀 제한적인 와중에 쏠림 현상이 좀 꽤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무조건 시장을 총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혹은 대형주를 보고 있으면 종목별로 시선을 분산시켜서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전략을 좀 짠다고 했을 때 5월달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내용이나 금리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계속해서 왔다 갔다를 했죠. 물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3분기 지금 들어서면서 저는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시적인 내용이나 영향을 안 받는 업종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할 업종, 상반기에는 전력이 그랬듯이 혹은 뭐 식품이 그랬듯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한 업종이 뭐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돼요. 저는 그런 흐름이 한 번 더 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시아 증시를 볼 때도 가장 재밌게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차트인지 아세요? 니케이, 일본의 일분봉이에요. 지금 어마무시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본다고 해도 어제 니케이가 2.49% 빠졌고요. 지금 3.56% 빠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리먼 브라더스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0.25%, 0.30% 이 수준까지 근접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일본의 증시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기존의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내용이 다양한 모멘텀으로 하여금 호재로서 작용을 했죠.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일본 증시에 크다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재미없는 일본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엔캐리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치가 낮았던 엔화를 이용해서 글로벌 투자를 하는 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세계적으로 엔화를 가지고 투자했던 자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 약 1300조가 되는데 이 1300조에 대해서 자금이 일부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특정 곳에서 확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과 우려가 지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재미없는 일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검색식 사용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여쭤보니까 채팅도 그렇고 검색식 관련해가지고 궁금하거나 원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AP 전문가진에서 최근에 검색식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정확히 9시에 매수를 해서 한 10분이면 모든 매매가 끝나게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스캘핑, 단타 검색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음 주 정도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좀 잘 확인하시면서 어떤 관점이 담겨져 있고 어떤 검색식인지 한번 보고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료 공개예요. 네,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검색식 내용이랑 영상이랑 해가지고 같이 올려놓을 거고 한번 많은 분들이 좀 봐보세요. 단타를 치고 싶은 분들도 봐보시고 검색식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나름대로 잘 쉽게 풀어놨으니까.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아침마다 지금 종목들을 몇 개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 8시 한 55분부터 예상 체결량이랑 개장 직후에 수급들을 좀 걸러내가지고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 수급만을 이용해서 딱 짧게 먹고 나오는 검색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컨택만 잘 되면은 나름 시장과도 크게 상관이 없고 어차피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섹터에 더 몰리기도 하니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까버렸나 그냥? 어차피 용재용 밑에 병풍들 크크크 서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당연히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많은 관점들을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발로 뛰고 움직이고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 전문가진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게 좀 봐주세요. 자, 보통 이런 분봉 보면은 개장 직후에 쫙 빠지다가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량을 붙여서 돌파를 하면 타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원론적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지 굳이 왜 뺐다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을 한번 받아내고 악성 매물들을 받아내고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시가를 돌파하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많이들 말을 하죠. 이거는 진짜 상승 의지가 있는 종목이구나 하면서. 근데 이평선 지지와 저항을 따질 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241선보다 481선이 무조건 세고 121선은 무조건 더 약하고, 이게 아니라 차트를 길게 펴놓고 종목별로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평선이 무거울수록 저항이 세다, 이게 아니라 종목별로 어디에 걸리는지 그 습성을 파악해야 된다. 지금 수젠텍도 원래 481선에 걸렸던 거잖아요. 지금도 걸리고 있는 거고, 이런 습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481선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또 의미 있는 관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증시 바닥 잡는 강의 좀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증시의 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지만 이쯤이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그널들이 몇 개가 있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밸류에이션, 코스피의 PER 밴드를 그려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PER은 깨질 않았었네,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었네,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선물 계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증시가 빠지면서 외국인의 선물 계약이 한 5만 계약에서 6만 계약이다, 이러면은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뭐 수출과 제조업 지표를 대입해가지고 코스피랑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코스피랑 경기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증시의 바닥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 과거론에서 비롯된 것들이긴 하지만 이거는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딱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건데 몇 시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10시 반을 보통 변곡점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 증시는 국내 증시랑 같이 개장을 하는데 중화권 증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에 개장이 되어요. 근데 이제 한국과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수출도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 중화권 증시에 갑자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보통 개장되는 10시 반에 변곡점이다, 이렇게 해석들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차트들 좋아해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관심 종목만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보면은 다 흐름이 비슷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뭐냐면,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자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가와 그 종가에는 돈을 써서 만들어진 캔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캔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뭐예요? 돈이 들어온 다음에 계속 주가가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 종가를 안 깬다거나 뭐 시가를 안 깬다거나, 그럼 그런 종목은 연속적으로 또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지. 저는 그런 거에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 왜 때문일까요? 이게 무조건 미국이랑 한국은 같이 움직인다, 무조건 한국과 중국은 같이 움직인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 움직이는 동력을 봐야 돼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빠지는데 애플이 자사주 소각을 이제 안 하겠다고 밝혀서 빠졌어. 이건 국내 증시에 크게 큰 악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연 10%로 올리겠대. 이건 한국에도 크게 큰 작용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무조건 국가와 같이 보기보다는 어떠한 모멘텀으로 최근 증시가 추세를 만드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따져봐야 돼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무조건 항상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왜 해야 되냐?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대한민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예요.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거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는 거고, 그럼 수출하기 전에 완성품을 만들기 전 제조 하청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해지는 거고, 그럼 어딘가는 정리해고를 할 거고, 중소기업의 임금난이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연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중에서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대한민국은 기술주 중심의 장세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있고, 대한민국은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이루어진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우보다는 현재 나스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그냥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유통 물량 중에서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이름으로 이거를 사겠다는 거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래 같이 묶여서 판단이 되었던 이유는 내가 매입을 해야 소각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 거를 소각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같이 풀이가 되었던 건데, 이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그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소각한다는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다시 팔아,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팔아, 이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보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시비를 발행을 하고 시비를 매입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공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시간 외에서 반응도 없으니까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시비를 활용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환사채를 산다는 거는 차트의 거래량으로 녹여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비 발행을 하고 하는데 막 사모 합자회사, 무슨 파트너스 이런 것처럼 특이한 이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같은 곳이 계속 매입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세네 군데가 매입을 한다,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보통 그런 경우가 주가 띄워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일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